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2주차 3교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방 진단 치료 페이지 37페이지 예방 진단 치료. 여러분 책에는 이 치료가 빠졌어요. 예방 진단까지만 나오는데 의료 행위의 그 세 가지 과정은 꼭 이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의료 행위, 그러니까 생명의료 윤리에서는 예방의 차원과 진단의 차원과 치료의 차원이 존재하죠. 자, 여기 보면 의료는 질병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병에 걸려도 가벼운 경우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될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의료 행위를 말한다면 치료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치료를 중심에 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38페이지. 오늘 의료를 보면 예방, 진단, 치료 이 세 가지가 진료의 과정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목에는 이 사람이 빼놨어요. 사실 내용에는 예방, 진단, 치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의료 행위다. 근데 지금은 치료가 강조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진단이 강조되었던 시대도 지나가고 예방의학이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38페이지 두째 단락, 셋째 단락 보면 예방 나오죠.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도 그렇죠.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높아요. 암도 마찬가지죠. 뭐 에이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높은 것은요.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여기. 자, 그런데 예방이 의학의 한 분야로 확립된 게 얼마 안 돼요. 19세기가 됐을 때 겨우 시작됐지요. 19세기 전에는요, 예방이 불가능해요. 일단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밖에 의료행위가 없었어요. 예방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죠. 자, 예방이 특별한 의의를 갖게 된 것은 결국은 그 병의 원인을 쭉 살피다가 병의 원인이 세균 감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균 감염을 연구하면서 백신이 발명되는 거죠. 세균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세균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병에 걸리는데 이게 도대체 왜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계속 옮겨 다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악마가 작용한다고 본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된 것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세균의 감염이라는 것을 밝히게 된 거죠. 이질, 결핵, 콜레라, 패스트 이 균들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치사율을 경험했던 그러한 전염병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죠. 그 가운데 결정적인 게 이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이 염증성 전염 질환에 대해서 결정적인 예방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혁명적인 발명. 지금도 이제 우리 코로나 백신을 지금 자꾸 이제 개발해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코로나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치료제보다는 그러니까 치료제는 나중이고 예방의 차원은 백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 자, 39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다음은 진단이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찰이라고도 하죠. 진찰.
그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진단이라고 하는 거. 이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치료가 정확하게 또 나타나겠죠. 자, 40페이지 보면 여기 건강진단, 이것도 하나의 예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치료할 때도 진단하지만 예방할 때도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진단을 예방과 연결시키는 거죠. 자, 진단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가 한번 여기 체계 봅시다. 40페이지. 망진, 문진, 절진.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의학 체계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의료 체계와 기구와 시약 같은 걸 통해서 또 진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데, 기초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요 네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의료기구라든지 약품을 매개시키지 않고 환자와 의사 관계 속에서 진단할 때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망지는 뭐냐? 발알망자죠. 볼망.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문지는 뭐죠? 들을 문자죠. 이게 뭐 청진기라든지 환자의 소리, 기침 등을 듣는 거예요. 문지는 뭐냐면 물을 문자예요. 환자와 대화하는 거죠. 환자의 문답을 들어보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지는 뭐냐? 환자에게 손을 대서 시행하는 거죠. 맥을 본다든지 배를 만진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절진이라고 해요. 이러한 네 가지 진찰법은 전통적으로 과거의 의학에서도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인데, 지금은 진단할 때는 의사가 거의 배제돼 있어요. 의사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기만 하는 거지, 모든 진단은 요즘에 의료기기들이 놀라운 분자 진단 기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MRI라든지 자기공명,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CT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컴퓨터 단층 촬영 말고도 뭐 울트라샬, 초음파라든지 그런 장비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기계가 진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오면, 밑에 쭉 내려오면, 현대의학의 진단 방법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진단에도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진단 윤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진단 윤리.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적 문제를 초래해요. 왜냐하면 의사도 인간이고, 의사가 기구를 사용할 때도 그 안에 인간적인 의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게 있죠. 과잉 진료. 지나치게 진료한, 이거를 진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괜히 진단해요. 왜? 진단비를 청구할 수도 있죠. 너무 지나치게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진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병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상태와는 관계없는 다른 질병을 진단해낼 수도 있는 거죠. 오진이 있고 과잉 진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더 심하게 말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너무 지나치게 잘못해서 환자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대표적인 게 고지의 문제. 환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치료. 이제 치료 문제죠. 치료. 세 번째, 생명의료 윤리에서 중요한 세 번째, 치료. 그런데 치료를 의사가 치료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료의 본질은 사실은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의학의 본질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치료를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까요? 치료는요, 내가 해요. 내가 의사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사가 알기 전에 누가 아느냐? 나의 몸이 알고요, 나의 뇌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오면 뇌가 파악을 해서 이미 치료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상처가 저도 여기 났는데 상처가 나면 여기 염증이 고름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그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백혈구와 균들이 전쟁을 벌여서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딱쟁이 가지고 지금 이게 아물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도 치료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치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도 치료하지 못해요.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치료의 목적과 방법이 나오죠. 예방이나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예방과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료 행위의 중심은 이게 치료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예방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지금은 진단과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예방 쪽으로 사람들 많이 인도하고 있어요. 미리 조심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 3가지를 먼저 책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요법. 음식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죠. 뭐 음식이 보약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게 음식 조절을 잘못해서 대부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통해서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식이요법이에요. 근데 식이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어떻게 하느냐? 약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식이요법. 두 번째는 약 처방이에요. 식이요법이 안 될 때 약을 쓴다는 거죠. 근데 약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약을 먹는데 이게 지금 심근경색 약 오늘도 병원에 가서 탔는데 이게 잘 작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외과적 처치. 그래서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이요법, 두 번째는 약 처방, 세 번째는 외과적 처치.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네요. 42페이지 밑에서 4째 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줄을 쳐놓으셔야 될 거예요. 생명체는 그 자신 내부에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의 뇌가 자연 치유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고통을 몸에 느끼게 하면 거기 엔돌핀, 몰핀을 내보내서 통증을 제거하죠. 진통제가 뇌에서 나와요. 마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자연 치유력의 범위 내에 전부 들어간다면 치료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이 완전하게 작용 못할 때 그때 의사가 앞에 나오는 3가지 치료 행위를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 행위를 볼 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조금 달라요. 우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도 자연치유력을 말할 때는 이 사람도
동양의학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양의학이면 한방의학인가요? 아니에요. 이 한방과 양방이 서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은 동양적인 접근법이 서양적인 접근법보다 더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는 예방의학으로 서양의학도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서양의학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관점이에요. 자, 동양의학은 원인을 중요시해요. 원인. 그 질병의 원인을 중요시합니다. 자, 서양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중요시해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도 지금 심근경색에 걸려서 약을 먹는데요.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제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증상을 없애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항상 증상만 사라질 뿐이지 저의 몸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아요. 증상만 개선돼요. 자,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동양의학에서는 감기에 걸리는 원인을 규명해요. 인간 안에 있는 그 폐와 비장, 후각,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장의 상관관계 속에서 균형이 깨져서 몸이 열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그게 원인이 돼서 감기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 해결해주면 감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감기에 걸리면요, 동양의학에서는 그 감기의 원인인 폐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을 처방해서 폐와 비장을 강하게 해서 그 상태를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치유죠.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감기의 증상이 뭡니까? 어디가 안 좋으세요? 예, 콧물이 나요? 그럼 콧물을 마르는 약을 줘요. 열이 나요? 그럼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줘요. 그럼 기침이 나요? 기침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약을 줘요. 증상을 자꾸 없애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 계속 지나면 감기가 낫는다고 하는 거죠. 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인을 밝히면서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학도 동양의학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자, 그냥 도식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 43페이지, 둘, 넷, 여섯, 여덟째쯤 보면, 도식화해서 말한다면 한방의학은 전자를 지향하고, 한방의학은 자연치유력, 서양 의학은 증상을 치료한다. 그런데 서양 근대의학도 자연치유력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 조금씩 원인을 묻고 자연치유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요법과 원인요법, 대중요법과 원인요법. 자, 과학적 의학의 논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인과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자, 치료 방법에는 대중요법과 원인요법이 있는데, 자, 쭉 여기 무슨 설명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이 잘 넘어가시고, 45페이지 넷째 줄, 현대의학 의료에 대해서는 병자를 진찰하지 않고 질병을 관찰한다는 비판이 자꾸 가해지는데, 이 대증요법과 여기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원인요법을 설명해 드리면, 45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학적인 접근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아트가 돼야 된다. 아트. 이건 바로 뭐냐면 과학 기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인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의학은
의술이 아니고 인술이다. 그 의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술이 될 때는 그 밑에 줄 보면 아트로서의 의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학이 하나의 과학으로서 큰 발전은 이뤘지만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와 전체와 인격체로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물질과 동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복지, 인간의 복지라는 목적. 의학은 사람을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지의 차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의학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디슨, 이게 의학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의료, 의학윤리가 아니라 의료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으로 보지 말고 의료라고 하는 인간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자, 이제 우리 46페이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이란 어떤 상태인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건강은 어떤 상태인가? 단지 내가 육체적으로 편안하다. 이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안정된다는 것도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상태는 육체만 건강해도 안 되고 마음만 건강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연결돼 있다. 이게 사회적 건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동성애자는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요즘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질병은 아니래도 비정상인가? 동성애자들은 우리 보고 비정상이래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자기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성애가 비정상이죠. 이게 동성애 문제는 지금 이게 아마 어떤 때는 정신병으로 볼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범죄 행위로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저자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걸 질병으로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질병에 걸리면 무슨 약을 처방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문제. 에이즈의 경우 예방진단 치료의 관계를 다른 병의 경우와 비교하라. 에이즈에 있어서는 뭐예요?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에이즈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진단보다는 예방의 차원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는 세 가지 중에 예방의 차원을 더 중시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기초적으로 1, 2단계 속에서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건강이란 무엇이고 질병이란 무엇인가, 치료란 무엇인가, 생명의료윤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숙지했어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생식기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사례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과학이 들어갑니다. 생명과학. 아까는 이제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했는데 지금 그 안에는 이제 예방진단 치료가 아니라 생명과학 기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중에 이제는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과학기술,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과학기술, 생명의 마감에 관련된 과학기술로 크게 나눠지죠.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산전진단, 인공수정, 임신중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과학기술은 뭡니까?
유전자 분석, 장기 이식, 복제 같은 것은 생명의 유지죠. 그 다음에 생명의 마감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뭔가 하면 뭐예요? 안락사, 존엄사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한 전체적인 생명과학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